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8년이나 사귀고도 발로 찬 전 남자친구는 동네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고딩이었고 남친은 대학부에 소속된 고등부 교사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성적으로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인 셈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남자친구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해봤자 자그마한 동네 교회일 뿐이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가 유명해진 이유도 다 그의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1년 선배였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당시에도 혀를 내둘릴 정도로 유명한 날라리였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요새는 날라리과는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때 남친의 여동생은 날라리 중에서도 생 날라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학교 축제를 맨날 하나? 아니면 할로윈 축제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의 등교 복장이 화려했어요. 복장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복은 입긴 입었는데요. 학교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한 800m는 걸어서 가야 했는데요. 그 사이를 그 선배의 런웨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들 회원에서 안 쳐다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는데요. 주목받는 것에 목숨까지 건 사람처럼 보이더라니까요. 머리는 금발 가발을 쓰고 신발은 운동화 대신에 굽높은 삐딱구두를 신고 치마는 가슴 밑까지 올려서 입었으니 지나간 어른들은 혀까지 끌끌 차며 손가락질을 해대도 그저 신나서 다니더라고요. 어른들은 기가 막히다며 구경 삼아 쳐다볼지는 몰라도 또래들은 다들 재미가 있다며 신선한 일탈을 일삼는 그 선배를 잘 따르던 애들도 많았습니다. 그랬으니 그 선배를 모르면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닐 정도였어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일탈로 보는 시점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자기 개성일 뿐이고 자기 표현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나쁜 영향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때는 그 선배가 외계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 선배인 날라리가 오늘 어떻게 치장을 하고 런웨이를 걸었나 하고 핸드폰에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재미없는 학교 생활에서 하나의 신선한 에피소드였어요. 저처럼 날라리라고 하거나 양아치라고 불리웠어도 따라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여나 잘못 건들면 사고나 칠까 싶어서 웬만하면 그 선배를 잘 안 건드렸어요. 고딩이었던 제가 첫사랑인 남자친구에게 쏙 빠지게 된 것도 그 선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쌩 날라리한테 새님 같은 오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반전의 매력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동생과는 완전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그 선배는 자기 집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라서 다들 교회 나가는 분위기였어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교회 문화까지는 왔어요. 왜냐고요? 중딩이나 같은 학교에 안면 있는 애들을 족쳐서 헌금을 받아 퍼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삥 뜯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애들한테는 1,000원을 달라고 했고 순진한 초딩들한테는 100원도 달라고 하면서 추잡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예, 꼬마야. 너 교회 현금 얼마나 가져왔니? 왜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하는 거야. 1,000원이요. 그럼 그거 나한테 줘. 싫어요. 내가 헌금하면 넣어줄게. 이리 내. 어른들 눈을 여리저리 피해가며 서너 명이서 작전을 짜듯이 삥을 뜯고 있는 걸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쳐다보게 되자 시비를 걸어왔어요. 너 뭐냐? 너도 헌금할래? 이리 와봐. 사실 혼자서는 감히 삥도 못 뜯는 것들이 여러 명이 함께 있으니까 센 척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비웃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글쎄 기분 나쁘다면서 따라 들어와서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니까요.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예배당 안에서 다들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선배 오빠가 나타나서 그 선배를 제지시켰어요. 그 선배가 저에게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교회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그날 그 선배 오빠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와 학교에서 마주쳐서 맞짱까지 뜨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선배 오빠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오빠 동생 사이로 제가 많이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라리과 선배가 저에게 도발을 해와도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왜겠어요? 그 선배가 또 저를 건들면
그 선배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요. 제 남자친구 덕분에 그 선배가 저한테 꼼짝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남자친구한테 빠져들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눈치를 챈 남자친구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더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꽁냥꽁냥 재미나게 8년이란 세월을 사귀었어요. 그동안에도 남자친구 여동생이었던 그 날라리과 선배가 제게 늘 그랬습니다. 올케, 내가 신이란 사실 잊지 마. 어디서 딴 놈을 만나기만 해봐. 난 우리 오빠가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 못해. 나한테 뒤지기 싫으면 우리 오빠 배신하지 마. 알았냐? 모르겠다. 꼴값 떨고 있네.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선배한테 반말이야. 하늘 같은 선배 좋아하시네. 내가 선배 오빠랑 헤어지게 되면 그건 다 선배 탓이야. 그것만 알아둬. 이게 그래도 끝까지 반말을 하네. 할만하니까 하지. 뭐 선배 같아야 선배 대접을 해주지. 저는 기싸움에서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선배 핑계를 대고 저를 올가맬 작정인데 어린 판푼업지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여동생 그 선배와 사이가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한테는 남자친구가 금쪽 같은 오빠였어요. 저는 그 금쪽 같은 선배 오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제가 만만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그 선배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데 만만하게 굴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간 거였어요. 뺀질뺀질하게 남자친구 말도 잘 안 듣는 여동생이었지만 남자친구의 말은 가벼이 듣지는 않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양아치 짓거리는 하지 않아서 제가 가끔씩 올려줬어요. 네일샵을 차리길래 친구들도 가끔씩 몰아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까진 참 좋았어요. 그런데 네일샵을 차리기 전에 또 한 번 간판이 다녀온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여간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잘 자제가 안 되나 봐요. 남의 물건에 손대고 폭행까지 일삼았다니 날라리 끝판왕 아닌가요? 그 선배가 차린 네일샵과 눈썹문신은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애초부터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했었네요. 서비스직이 아니던가요? 사람들 비율을 맞춰가며 밥벌이를 하는 직업인데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야금야금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까짓거 몇십만 원쯤이야 했었는데 이제 맛들렸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제 돈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급기야는 제게 이자를 잘 쳐주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 돈 없어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무슨 엄살이야. 그러지 말고 빌려줘.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없다니까 그러네. 오빠한테 빌리던가. 오빠한테 빌릴 돈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여기 있는 샵도 다 오빠가 차려준 거야. 내가 오빠 돈을 다 끌어다 써버려서 더 이상 말도 못해. 그니까 올케한테 그러는 거지.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럼 여기 선배가 들어간 돈 얼마야? 라고 물었더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는 식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 오빠가 해준 거야. 너도 올케인데 신우이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가게를 오픈하고 초반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선배 가게니까 선배가 알아서 해요. 내 가게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그러자 성질부터 내면서 그랬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모른 줄 알아? 우리 오빠가 천남들 사람한테 용돈도 지어주고 밥도 사주고 장모님한테 인사선물도 그 비싼 하루가비를 사들고 갔어. 그게 선배 돈이에요? 오빠 돈이지. 너는 그럼 그만큼 입이 신우한테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던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판단해요. 선배한테 빌려준 돈이나 갚아요. 와, 이것 봐라. 내가 힘든 걸 알면서 돈 갚으라 이 말이냐? 그럼 빌려간 돈을 꿀꺽 갈 생각이었어요? 돈 갚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돈이냐며 완전히 저를 추잡스런 년으로 몰았습니다. 얼척이 없더라고요. 나를 언제 봤다고 돈 타령이야. 아주 잘해주니까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되려 공격했어요. 돈 달라고 시달리느니 돈 갚으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날라리과 양아치 본성이 어디로 갔겠어요. 내가 너처럼 인정머리력 하나도 없는 가시는 처음 본다. 네가 그러고도 내 올케야.
올케 좋아하시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올케 타령이야. 추접스럽게 돈이 궁하면 자기 식구들한테나 손벌릴 일이지. 오빠 여친한테 할 짓이야. 그랬더니 또 제게 살살거리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올케가 돈이 없으면 올케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올케 엄마가 호박 순두부 김치찌개 장인이시잖아. 상당히 맛집이던데 돈 좀 있으실 것 아니야. 안 그래? 그 말에 기절 척풍을 하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네 오빠랑 헤어지게 되면 아마도 너 때문일 거라고. 딱 그 말이 맞네. 네 오빠 돈을 긁어먹더니 동나니까 이제 나한테까지 손 내미냐? 네 오빠랑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네 오빠랑 헤어져야겠다. 됐냐? 존말할 때 내가 빌려준 돈이나 갚아. 그러자 코웃음을 치면서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뭐 내가 무서울 줄 알았냐? 웃기시네. 내가 모른 줄 알아? 네가 우리 오빠를 더 좋아하잖아. 남이 들으면 마치 우리 오빠가 너를 좋아 죽고 못 사는 줄 알겠다. 헤어지려면 헤어져봐. 자기만 손해일걸? 그래? 네 오빠도 이젠 더 이상 매력 없다. 날라리 여동생한테 돈도 다 털리는 미령퉁이 남자가 무슨 매력 있겠냐? 라고 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그 선배가 보란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동생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네. 다 합해서 이자 쳐서 500만 원을 보내준 계좌로 입금해. 알았지? 뭐? 돈이 없다고? 너는 그렇게 쉽게 돈이 없다는 말이 나와? 신용카드로 서비스를 빼던지 다른 사람들한테 빌리던지 알아서 입금해. 아주 동생이나 오빠나 똑같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돈 입금했다는 소식 말고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너랑도 이젠 끝이야. 이별이다. 알았냐? 알았어. 뭐? 알았다고? 이게 장난하나. 남친은 제가 그저 홧김에 해본 소리인 줄 알더라니까요. 두고 보면 알 테죠. 남친은 곧바로 돈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화가 풀릴 줄 알았는지 오늘 저녁에 영화나 보러 가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랑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남친의 여동생인 선배도 제가 좀 그렇다가 말겠지 싶었나 봐요. 8년간이란 세월이 작은 시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쪽을 낼 수가 있냐 싶었을 거예요. 그건 날라리과 양아치인 자기 생각일 뿐이죠. 선배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네요. 8년이란 세월이 서로를 단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겹기만 하더이다. 제대로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남친의 여동생이었으니 그 선배 자신만 모릅니다. 모질이 같은 것이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한테 달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동안 동생한테 계속 삥 뜯겨서 지낸 남친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사귀어봤자 뻔한 뻔짜 아니냐고요. 사귀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가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던 남친과 남친의 여동생이 드디어 2달이 지나도 제가 둘을 다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게 되자 남친의 여동생이 자기 때문이라며 해결을 한 다음에 엄막하기로 쳐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왔으면 다행인데 유유상종이라더니 자기랑 비슷한 애들까지 몰고 왔습니다. 하필 손님들도 많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때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너 얼른 이리로 와봐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신이라고 하더라. 네가 올 때까지 자리 안 뺏긴단다. 얼른 와, 어서. 일단 급히 엄마 가게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아치란 양아치는 다 끌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10명이 가게에서 가장 중앙석을 차지하고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10명이 호박 김치찌개를 딱 하나만 시켜놓고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자빠졌더라고요. 화딱지가 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김치찌개 값은 안 받을 테니까 당장에 밖으로 나가 라고 하자 남친의 여동생이 얼굴을 들이밀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오빠를 배신하면 넌 뒤진다고. 내가 그냥 갈 줄 아냐? 어쩔래? 우리 오빠가 너를 차면 차지. 네가 감히 우리 오빠를 차면 되겠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래?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아니면 나가서 둘이만 맞짱 뜨던가. 어때? 그 말에 딸려온 똘마니들이 한마디씩 던지며 자기네들끼리 크게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한없이 버릇이 없게 나한테 도전을 해와도 내가 많이 봐준 거 알지? 그게 다 우리 오빠 여친이라 그랬던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라고 하면서 제가 잡아 끌었더니 저를 바닥에 내동댕 쳤습니다. 그러자 똘마니들이 차렸다며 손뼉을 쳐대고 가게 안에 손님들이 놀라서 다들 쳐다보고 계산대에 있던 엄마가 달려오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한 거구가 나와서 그 선배 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넌 뭐야? 뭔데 앞을 가로막아? 라고 하면서 천천히 그 떡대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이 사색이 되어서는 꼼짝도 않고 차렷자세로 몇 초간 서 있으니까 똘마니들도 놀라서 왜 그러냐면서 따라서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 나온 떡대는 바로 메인 주방장인데요. 그 주방장이 고깃짓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신호에 두 말 안고 밖으로 주랭랑을 치려는데 그 선비의 목덜미를 붙잡고 뒷마당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똘마니도 따라가서 어떤 상황인지 지켜봤어요. 저도 무슨 영문인지 따라가 봤어요. 그 선배는 주방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살다가 별 희한한 광경을 타본다 했습니다. 제가 주방장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주방장님, 이 여자를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배에게 그랬습니다. 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내가 너를 사람을 만들었나 싶었는데 아니었네. 일어서봐. 쟤네들 똘만이냐? 고개를 끄덕이자 주방장님이 손짓으로 오라고 하자 다들 순한 양처럼 찰도 왔어요. 니거들 남의 영업점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바쁘니까 니들이 서비랑 다 해야 쓰겄다. 바쁘니까 나중에 긴 얘기하고 너는 주차 관리하고 너는 손님들 신발 정리하고. 갑자기 선배랑 그 똘마니들이 군대 조직 마냥 일사천리로 주방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날 그렇게 영업이 마감을 할 때까지 남아서 쓸고 닦고 서빙하고 다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주방장님이 선배의 그 똘마니들을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엄마와 저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선배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나이값도 못하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사죄 의미로 여기 와서 저녁 시간에 마감할 때까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손사리를 치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들 안 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배랑 똘마니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대면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주방장님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실 때 대빵이었대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선배였다네요. 주방장님이 한때 덩치와 주먹만 믿고 날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군상들이 불쌍하더라네요. 그래서 다시는 교도소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투수했지만 갈 곳이 없었는데 엄마가 받아줘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선배 같은 양아치들은 그저 귀여운 정도이니 잘만 해주면 금방 사람 노릇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인 천사 같은 우리 주방장님이 교도소에 갔다 오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선배 앞에 탁 하고 나타날 때에는 진짜로 살벌하게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선배와 그 똘마니 부대는 주방장님 덕택에 더 이상 양아치 짓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오지 말랐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엄마가 아예 시간 잘바로 쓰시기로 했습니다. 인복은 있네요. 저를 만나서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참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알바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동서 인스타를 봤더니 기가 막혔어요. 새 차를 샀다는 겁니다. 동서가 기존에 타던 차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연식도 더 좋고 아직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제네시스로 새로 장만을 했다며 인스타에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질투가 나고 약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타정한 투샷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랑질 글 제목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교감으로 승진을 했다며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셈. 사랑해 어머니. 동서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한테서 자동차까지 선물을 받냐고요. 동생은 복이 타고났나 싶더라고요. 의사 남편에다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 사랑도 독차지를 받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생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남편의 효자인 덕에 장남이란 타이틀이 늘 어깨를 짓누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바칠 사람이에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아직까지 하시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셔서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세요. 남편은 언젠가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속내를 내비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러셨습니다.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시멘트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일이 좀 거칠어. 그래서 말인데 난 내 아들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한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소심하고 결단력이 없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수운한 성격 탓에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남자답고 추진력 있는 의사인 서방님이 사업 체질이라고 지켜 세우셨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을 생각에 시부모님께 잘하는 것 같았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었죠. 그래도 저는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는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는 죽이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늘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자랐다고 했어요. 기가 센 시부모님과 서방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별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았대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신경도 둔해서 운동도 잘못했었고 심지어 어렸을 때에는 밤에 혼자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위를 눌린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안아주고 진정을 시켜주기보다는 엄하게 나무라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늘 그러셨대요. 사내 자식이 늘 가시나처럼 징징거리고 밤에 혼자서 잠도 못 자냐? 뭐가 무섭다고 불도 환 켜놓고 자면서 잠을 못 자. 아이고 장남이 이래서 어쩌냐. 물이 무섭다고 수영도 못해. 산에 데리고 가도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도 못해. 널 어쩌냔 말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참고 수영을 배우다가 익사 직전까지 갔었던 기억도 있었대요. 그 뒤로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크게 생긴 탓에 지금도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만 올라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 증상이 오는 고소공포증도 군대 가서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고소공포증을 이겨보려고 산에 가서 구름다리를 건너보는 체험을 일부러 하곤 합니다. 지금은 일반인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속이 울렁이고 어지러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시댁과는 먼 교외의 한적한 시골 쪽에 있어서 그곳에 전원주택 겸 별장이 있었는데요. 한 번씩 그곳에서 시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는 닭들과 오리들을 잡아서 백숙이나 탕으로 요리를 해주셔도 남편은 먹지 않았대요. 왜냐고요? 끔찍했어. 내가 병아리 때부터 키웠고 오리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건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목을 비틀고 칼을 대고 끓는 물에 데치고. 그건 악몽이었어. 그러지 말라고 울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난 그때 아버지가 악마 같더라.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를 해먹이려고 키운 거라고 하셨거든. 남편은 지금도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 애써서 요리를 한 닭과 오리를 먹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운다고 팔딱팔딱 뛰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웬만해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산낙지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남편의 영향으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부모님은 남편이 유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이 남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듯이 다 다른 신념과 생각의 세계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시아버지 말대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에 빠져서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요만큼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더 손해를 보면 받지 남들 등 처먹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내 입속을 챙기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했는데 남편은 세상 때가 덜 묻은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것을 두고 융통성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먹고 살기가 바빠봐.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게 되어 있어.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덕택에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술을 마시기를 하나, 아버님처럼 수영이나 축구를 좋아하기를 하나, 남자답게 덩치가 크기를 하나, 기만 크고 삐쩍 마르기만 했으니 거기에다가 나 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 사람이었으니 맨날 사기만 당할 거라서 애초부터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신 신혼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앞집이 시댁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장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것만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서 매일 퇴근 후에 시댁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도 제게 그러셨어요. 큰아들은 내가 데리고 살고 작은 아들은 나가 사는 게 맞다. 제사도 지내야 하고 니들이 내 옆에 있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첫 딸을 낳은 후에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난 단 한 번도 내 자식들을 다른 사람 손에 안 맡겼다. 어미가 키워야지. 그러니까 회사는 그만 두고 니그들 애만 키워라. 사실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도 않아서 쉽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어요. 육아도 힘든데 어쩌다 보니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희 집과 시댁 살림을 제가 다 돈맡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공장에 내려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놀러 다니시는 날이 많았어요. 제게 집을 맡기고 마실을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치질이도 복도 없는 여자인 건 맞나 싶었습니다. 추고라 큰 며느리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뭐합니까? 반찬 가게에서 시간 잘 하고 자빠졌는데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뭐 쩝니까? 저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걸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있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동서가 교감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의사 남편을 두고도 사회생활을 멋지게 하는 동서가 참 야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이뻐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그날은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어디론가 휑하니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바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 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님이 오시는 날인데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우리 유리랑 알아도 저녁밥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서 며칠 있다 올 거니까요. 어머니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갑자기 무슨 볼 일이냐? 네가 없으면 나 혼자서 어쩌라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워? 어머니 믿고 가는 거예요. 동서랑 같이 있어요? 동서가 만난 거 사주던가요? 그러자 흠칫 놀라며 그러셨어요. 응, 그래. 지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질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한테 제네시스를 사주셨던데요. 동서는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동서와는 다른 날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오늘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애들 좀 챙겨주세요. 그러자 테이프는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뭐?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러냐? 너 오늘 뭐 잘못 처먹은 거야? 어머니야말로 뭘 잘못 드셨어요? 며느리한테 처먹었다니요. 말 좀 우아하게 하세요. 그동안 제가 기머거리고 눈먼 봉사라서 아무 말도 않고 사는 줄 아셨어요? 이것 좀 보소. 네가 미쳤냐? 제가 어머니 비유를 다 맞추고 사니까 바보 멍청인 줄 아시죠? 이제는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무일푼에 어머니 시종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니가 제 대신에 집안일 좀 하시고 그러셔야겠어요. 뭐시여? 다시 말해봐. 몸쪽 노릇을 하느라 고생만 한 큰 며느리한테는 어머니가 타다가만 중고차를 주셨으면서 작은 며느리한테는 제네시스를 척하니 사주셨어요. 우메 네가 씨방 그것 때문에 그러냐? 너는 속가지 하나도 없는 애구나. 너는 집에서 놀고 자빠지는 애고 작은 애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승진했어. 어머니, 제가 동서를 시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살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저요, 이날 이때까지 군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다 했어요. 매달 있는 제사 준비도 그거 다 누가 했어요? 동선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저 혼자 다 해내느라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고 자빠졌어요? 뭐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동서처럼 교감이 되어봐. 그러면 내가 똑같이 제네시스를 사줄게. 됐냐? 잔말 말고 나 여기서 네 동서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테니까 네 시아버지 저녁진지 드셔 하니까 꼼짝 말고 집에 쳐들어가.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가 전화기에다 대고 제게 언성을 높이자 옆에 있던 동서가 하는 말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도 참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사주실 텐데 어머니 참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 물건 못 쓰겄다. 잘해주니까 아주 기어올라. 오메 성질나. 시어머니는 끊는다는 말도 없이 끊어버렸어요. 저는 씩 웃었어요. 제가 없어져 봐야 알겠죠.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요. 저도 터닝포인트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시어머니도 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처사가 못마땅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으니까 나도 일 같지도 않은 반찬가게 알바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거고 시어머니 말처럼 놀고 자빠져 있지 않고 동서처럼 교감은 못되더라도 비스무리한 거라도 되어야겠다며 간섭하지 말고 집안일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운전 조심만 하고 잘 다녀와. 같이 화 좀 내고 열불 좀 내주면 어디가 덧나나. 바랄 걸 바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친정 언니네 집에 있다가 다음날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떠날 참이었어요. 친정 언니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한참 동안이나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너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집에 들어가라고 했냐 안 했냐? 네 시아버지 진지랑 네 신랑 저녁밥은 어떡하라고 안 들어왔냐? 어머니 말 좀 고상하게 하라고 했죠? 어머니는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무엇이야? 시방 말장난 하자는 것이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른 와서 밥 차리라고 하더라. 내가 지금 저녁 식사를 하다가 뛰어가야 쓰겄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께 차려 드시라고 하시던가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끊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럼 고생하세요. 전화 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별꼴이야. 언제까지 시어머니 종노릇을 할 줄 알았나. 다음 날부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동안 친구랑 쏘다녔더니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 엄마,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얘들은 잘했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랑 함께 시멘트 공장 사무실 오라는데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언제 올라올 수 있어? 나한테? 뭔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 아마도 아라엄마가 무척 좋아할 거래. 그래서 나도 궁금해. 그래? 알았어. 나도 친구들 다 만나고 할 일도 없던 참이야.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 샤버께서 운영을 하시는 시멘트 공장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사무실 마당에 떡하니 놓여있는 흰색 벤츠 SUV가 시승식을 기다리는 듯이 꽃장식이 둘러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리본에 써있는 글을 읽었어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란 문구였습니다. 설마 오늘은 내 생일도 아닌데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꿈 깨라. 부럽다. 어쩜 나는 언제 이런 차를 타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가 때맞춰 나와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오늘아 고생했다. 이거 마음에 드냐? 네? 마음에 들다뇨? 네가 그때 송가인 가수가 어버이날에 송가인 엄마한테 선물로 해준 벤츠차가 딱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냐? 그 차랑 똑같은 모델이다. 어쩌냐? 저는 순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되물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닌데요.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다. 다음 주가 네 생일이잖니. 저는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 네 시어매가 작은 며느리한테 제네시스를 사줬으니까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더 좋은 차를 사줘야지. 안 그러냐? 그 말씀에 저도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무심한 듯이 대하신 것 같아도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저의 등을 터닥거리면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처복이 있다고 하셨어. 얼른 타봐. 내가 사진도 멋지게 찍어줄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에겐 너무 과한 차예요. 아니다. 넌 이제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내 아들과 공동 대표이사란 말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일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둘이 협력해서 잘 해봐라. 네? 정말요? 그래. 네가 깡다구가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이서 함께 하는데 더 낫지 않겠냐? 걱정 마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서 살면서 일을 배워봐라. 그래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어서 동서가 했던 것처럼 저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톡 프로필에도 올리고 사방에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금방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벤츠가 웬 말이냐? 진짜야? 네, 제 생일 선물 겸 대표이사가 된 걸 축하 겸 사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지금 쇼하는 거지? 네 동생한테 제네시스를 사준 게 그렇게도 셈이 났냐? 정신 좀 차려.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지 않을 거예요. 대표이사인데요. 이젠 어머니가 제 대신에 우리 애들 좀 잘 챙겨주세요. 전 여기서 일해야 하니까요. 뭐? 내가 미쳤냐? 늙음하게 일은 무슨 일? 그러자 남편이 제 전화기를 잡아채서 시어머니께 한 방 날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라엄마한테는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다고 안 하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죠. 저희는 엄마만 믿고 주말에만 애들 보러 갈 거니까 저희들 대신에 잘 부탁해요.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마실 약을 시간조차 없이 집안일과 우리 딸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주중에 제사가 있는 날이 많아서 동서를 불러다가 가르쳐가며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아예 동서몫이 되어버린 거죠. 일을 못한다고 국박땡이가 되어버린 동서가 진땀을 빼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고생이 많네. 내가 좀 더 일찍 올라와서 도와주면 좋았겠네만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 어떡하나. 앞으로도 쭉 고생해.
시어머니한테 제네시스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 좀 고생 축도 안 들죠. 저는 고물차를 받고도 끽소리도 않고 시댁 일을 잘 했는데요. 그러자 동서가 그랬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저 좀 부르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셨네. 아마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련히 알아주실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형님. 또 모르지. 동사는 것 봐서 아버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잘해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등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 보시, 피싱 사기, 정치인들 거짓말 헤쳐먹는 사기. 아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도 같은 가족을 사기쳐먹는 인간들도 비일비재하는데 말 다 한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사기쳐먹느냐고요? 예를 들자면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가수인 장윤정 어머니도 그랬었고요. 제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 믿고 믿었던 결혼할 남친이었어요. 결혼을 했더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다 하나같이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간을 만났는지 끔찍하기만 했어요. 2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던 제 남친이 제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는 남친과 결혼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식장도 예약을 한 후였어요. 그는 다들 알만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생긴 것도 꽤나 봐줄만 해서 사내에서도 여자 동료들에게 택시도 많이 받는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호감이 가는 인기남이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2년이나 사귀었어도 왜 몰랐을까요? 그 시간이 참 아깝기만 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매너 있게 굴었던 사람이라서 그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법인 것 같았어요. 저처럼 차타공이 천하의 똑순이도 당해버렸으니 얼척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아와서 손글씨로 이쁘게 하나하나씩 인사말을 쓰기 위해서 남친을 만나서 일찌감치 남친의 원룸에 갔습니다. 남친은 원룸에 사귀는 동안에 딱 서너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좁아 터진 곳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친도 원룸에 저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비교적 남자가 혼자서 사는 원룸 치고는 깔끔하고 단촐한 편이었어요. 냉장고는 생수 음료수와 술만 있었고 밥은 해먹지 않은 듯이 개수대나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없더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남자 방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자주 가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저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해서 갔을 뿐이었고 텅 빈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반찬거리나 넣어주고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몇 번 가보긴 했었죠. 마치 이제 금방 이사를 온 사람처럼 자잘한 살림도 없었고 미니멀리즘을 꿈꾸는 사람인 것 마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었네요. 이 사람은 참 깔끔한 사람이네. 마음에 들어. 그때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내 환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명 콩깍지가 쉰 거죠. 제가 바보 멍충이었어요. 그때 그날은 남친을 만나서 혼수품을 더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청첩장이 다 제작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청첩장을 받아와서 곧바로 남친의 원룸에서 청첩장을 보낼 리스트도 다 작성을 하고 직접 간단하게나마 손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낼 참이었어요. 남친의 원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친과 얘기를 서로 주고받느라 남친이 8층이 아닌 7층을 누른 것을 내릴 때 되어서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내층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7층입니다. 남친이 그 안내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작정 내리길래 따라 내리려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층수가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다시 봐도 7층이 맞았습니다. 이상하네? 8층이 아니었어? 분명히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남친은 7층에서 내려서 번호키를 누르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뻔질나게 들락거렸으면 나랑 함께 자기 원룸으로 갔는데도 몸이 알아서 7층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나를 갖고 놀 셈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쯤 이미 남친은 번호키를 누른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저도 잽싸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핫팬츠를 입고 있던 어떤 여자가 라면을 먹다가 말고 남친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벌써 왔어? 그 말에 남친이 갑자기 석고상이 된 것처럼 멈칫하더니 따라 들어온 저를 애써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들었는데 끌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끌려 나가겠어요? 아니, 남친 집에 웬 여자가 떡하니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여자도 나를 보던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딱 봐도 저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친에게 다짜고짜로 캐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러자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집을 잘못 찾아온 거야. 남의 집이야. 얼른 나가자. 남친은 다시 한번 저를 세차게 끌어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딱 봐도 수상쩍더라니까요. 남친이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왜 남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남친의 태극박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쥐어박은 머리박이 아프다며 투덜댔어요. 왜 때려? 너 바른 대로 말해. 저 여자 집엔 왜 들어갔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못 들어간 거라고. 너 한 대 더 맞아야 머리가 돌아가겠냐?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잖아. 그때서야 제 말귀를 알아차렸는지 완전히 망했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떤 곳으로도 더 이상 둘러댈 게 마땅치가 않았는지 저를 잡아 끌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저기 그게 말이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사촌 동생이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사촌 동생이라니 웃겼어요. 사촌 여자 동생이 너한테 자기라고 부르냐? 너 진짜로 수상하다. 잠만 말고 번호키 다시 눌러. 뭐? 몰라.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니까 그러네. 진짜 내 사촌 여동생이야. 그냥 나랑 엄청 친해서 자기라고 말한 것뿐이야. 가끔씩 그런 장난을 쳐.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대로 번호키 눌러봐. 안 눌러? 어디 네 집 번호랑 똑같나 볼까? 라고 하며 눌러본 건데 설마 아니 그럴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니까요. 남친 원룸의 번호키와 같은 번호였어요. 같은 번호키를 공유하는 사이라 내 속이 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남친을 뒤로하고 문을 펄컥 열었더니 그새 문에 착 달라붙어서 엿듣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에그머니나. 그새 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제끼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네가 누군데 만식씨한테 자기라고 불러? 말해봐. 그러자 뒤에서 남친이 냅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내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 여자가 내 뒤에 있는 남친을 한번 보고는 눈가를 뒤집더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 신우이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웃기네. 내가 조금 끼부린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난 네 신우이야. 신우이? 네가 신우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봐. 만식 씨한테서 너 같은 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번호키까지 공유하는 사이일 정도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니들 뭐야? 이제까지 나 갖고 논 거야. 그러자 그 여자란 남친이 똑같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로 그 여자가 사촌 여동생이라며 어거지로 썼습니다. 자그마한 원룸이라 대충만 봐도 한 번에 스캔이 되었어요. 더 정확한 물증을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쓰는 똑같은 면도 크림과 면도기 그리고 스킨로션이 있었어요. 열받은 제가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솔직히 말해. 니들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러자 뭐 다 들켰다는 듯이 체념을 했는지 그 썩을 것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니? 나 모르겠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끼어들어? 네가 누군데 그러냐? 싸가지 없이 낯바닥 쳐들고 뭐 어쩌려고 뒷밀어? 나한테 뒤지고 싶어 환장했냐? 그러자 아주 우습다는 듯이 제 남친에게 안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식 씨를 너한테 살짝 빌려준 것뿐이다. 원래는 만식 씨가 내 남자였어. 넌 그것도 모르고 좁아 죽더라. 허허. 그러는 그 여자의 행동에 찔겁을 하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저리 비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불을 낸 것은 그 여자였어요. 뭐? 이젠 그만 연기해도 돼. 보면 몰라. 다들 똥이 난 마당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야, 쪽이 난 거니까 우리 그만하자. 응? 내 앞에서 내 남친 품을 안겨들면서 한없이 끼를 부릴 것 같은 그 여자를 남친이 세게 밀치니까 그 여자가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이 재수없는 거사.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 그러면서 제게 또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랑 잠깐 사귀긴 했는데 금방 헤어졌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야. 믿어줘. 남친이 그 말에 그 여자가 소리를 꾸레꾸레 지르면서 내게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그새 마음이 소영이한테 통해버렸냐? 소영아, 저놈 새끼 말 듣지 마. 나 모르겠어? 나 말숙이야.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 기억나? 말숙이? 내가 알게 뭐야. 말숙이가 누군데 들먹거리냐? 그러자 남친이 나를 잡아 끌고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내 몸에서 손 놔라. 안 그러면 콱 뒤진다. 그러자 어느새 말숙이가 내 편을 먹었는지 남친에게 치이라를 떨었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소영이가 한 말 안 들려? 라고 하면서 말숙이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제 팔에서 남친 팔을 빼내려고 하니까 남친이 말숙이를 한 번 더 냅다 세게 밀쳐냈어요. 둘이 하는 꼬락사니가 뭐가 뭔지 쌍으로 생쇼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숙인가 말자인가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라고 했는데 난 기억이 없다. 대체 너 누구냐? 내가 완전 조용한 아이여서 그럴 거야. 나 얼굴 조금 고쳐서 그래. 남친이 계속해서 제 팔을 끌어대자 제가 남친 얼굴 다른 한쪽 주먹으로 퍼컷을 세게 한 방 날렸습니다. 그걸 보던 말숙이가 시원하게 잘 날렸다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준 게 있는데 소영이 학교에 다닐 때도 남자애들도 꼼짝을 못하고 당했어. 넌 적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뭐 말식 씨와 무슨 관계야? 말식 씨? 보면 모르냐? 말식 씨는 내 남자야. 나랑 2년 동안에 같이 살다시피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친을 째려보자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미쳤어. 미친 여자야.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냥 몇 번 만나준 것뿐이야. 진짜야. 몇 번 만나준 것 좋아하네. 이게 사람을 병신으로 하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냐? 아니야. 저 여자가 나 좋다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랬더니 말숙이 웃기다는 듯이 그랬어요. 자기야, 천하의 소영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 입 닥치지 못해. 네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죽고 싶냐? 그래, 이 미친 자식아. 나 죽고 싶어 환장을 했다. 어쩔래? 어디 죽여봐. 라고 하면서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남친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쥐뜯어냈어요. 저는 둘이 싸우는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열불이 났는지 남친이 내게 일러 바쳤어요. 소영아, 다 인연 때문이야. 이 걸레 같은 걸 내가 왜 좋아하겠어? 내 수준에도 안 맞는데 나도 남잔데 별 수 있냐? 날이면 날마다 내가 좋다고 뛰어들어오는데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있겠냐? 말숙이는 내겐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영아, 내가 잘못했지만 진심이야. 믿어줘.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남친이 그 말에 이번엔 말숙이 화딱 찍어난다며 내게 와서 또 일렀습니다.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 줄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네가 얼마나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희 집도 부자라서 늘 부럽다고 했더니 아니 네 아빠가 네가 다닌 회사의 회장님에다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야. 나랑 여기서 살면서 말이야. 그러자 그런 말을 고해 바친다며 남친이 내가 보는 앞에서 말쑥을 티지게 두들겨 팼어요. 네가 사람이냐? 소영이를 꼬셔 산목 잡자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뭐야? 네가 시작을 해놓고 왜 이 지랄이야? 죽을라고 환장했지? 말쑥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죽게 한 이유 까무러치기다. 니나 네 엄마나 똑같아. 네 엄마가 나를 며느리로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가 어떡하든지 설득을 했어야지. 너도 변심한 거 아니었냐? 내가 처음부터 소영이 꽃이라고 등 떠밀었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다. 왜? 야, 이 사기꾼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와서 말 바꾸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 못 보겠다고 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어차피 나랑 결혼도 못할 거면 소영이라도 꼬셔서 돈이라도 펑펑 쓰게 해달라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는 줄도 모르고 다 엎어진 마당이라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둘이 싸움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기에 현행 폭행범과 사기꾼이 있으니까 잡아가서요. 그 말에 놀라서 둘이 싸움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며 경찰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내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았냐? 네 회사는 물론이고 네 부모님과 네 친구들한테도 다 보내버렸다. 어떡하냐? 넌 이리저리 불려다닌 일만 남았는데 말숙이가 너한테 말 안 했나 본데 난 학교에 다닐 때에도 애들 괴롭히는 애들은 그냥 안 지나쳤어. 아주 끝장을 봐줬지.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아빠가 네가 이런 자식인 줄 알면 넌 뼈도 못 추린다. 각오해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벨소리가 요란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말숙이와 만식이가 아니라며 손살을 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있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들 둘이는 사기꾼이니까 잡아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게 싹싹 빌었어요. 만식이가 먼저 그랬습니다. 말로 하자. 이럴 것까진 없잖아. 넌 이제 종쳤어. 내가 대충은 안 넘어간다. 그러자 이번엔 말숙이가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소영아, 나한테는 그러지 마. 다 저 자식이 그런 거라니까. 난 피해자야. 경찰서에 가서 조서나 잘 써라. 그렇게 해서 말숙이의 남친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어요. 합의를 보자며 남친의 부모님이 오셔서 난리 부르스를 쳐댔지만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아빠를 자극한 셈이었어요.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린 벌을 받아야죠.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여기저기 뿌려버렸더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며 남친이 한순간에 털은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소송이 휘말리자 대기 발령이 나고 쪽팔려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콩밥을 길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남친은 끝까지 저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른 여자와 공모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 결혼을 한 후에 부자인 장인어른의 돈을 빼내려던 천하의 나쁜 놈과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할 남친과 결혼식 올리기 2달 전에 신혼집을 계약을 한 이후로 회사에서 해외 연수다 뭐다 해서 바쁜 관계로 그동안 신혼집을 통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친정엄마 혼수가전 등 이것저것을 쇼핑을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에 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신랑이 미리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을 제가 싫다고 마다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도 아니고 임대라서 도배나 장판도 집주인이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도배와 장판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신혼집 구경할 겸 해서 대청소도 해주었어요. 그런 후 결혼식을 보름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꾸미기에 돌입을 한 거죠.
어차피 새 집을 장만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살림만 장만을 할 생각이라서 기본 가전제품만 신혼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혼살림은 반은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제 신혼집 문을 열려고 막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네 집에 누가 오기로 한 것 아니냐? 아니, 누가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님네 애들 둘이가 칼싸움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두터운 담요가 깔아져 있고 그 위에 추리닝 차림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대자로 누워서 손바닥만한 TV를 앞에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네 애들 목소리에 묻혀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대로 우리가 온지도 모른 채 누워 계셨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때서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와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는 친정엄마를 보시고는 일어나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니, 사돈이 연락도 없이 어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긴? 여기가 제 신혼집인데 딸네 집에 오면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께 어색한 인사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아, 네. 우리 지연이랑 자잘한 신혼살림도 사고 가전제품을 둘러보느라 이제 사왔네요. 이렇게 계실 줄 알았으면 편히 계시라고 오지 않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갑자기 불편하게 계시리 왜 찾아온 거냐는 식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주방 살림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산 보따리를 들고 작은 주방 쪽으로 왔더니 계속해서 여기서 눌러 살아온 것처럼 가스레인지며 음식을 해먹은 흔적들이 너저분하게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 시금털털한 냉장고도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김치며 밑반찬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쫙 벌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한 터라서 신혼살림을 채울 공간이라서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깔끔하게 치워놨다고 했었는데 작은 방에는 형님네들 옷가지며 물건들이 한가득 있었고 벽지는 형님네들이 그림을 그려놨는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안방에도 시부모님의 물건이 쌓여져 있었어요. 이불이 깔려져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예비 남편이 내 말을 어긴 채 여기서 지내곤 하는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뿔따구가 나더라니까요. 결혼식 돌리기도 전에 팍 김이 새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던 친정엄마가 눈을 찡긋거리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을 게 따로 있지.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거실에 계신 시부모님께 여쭸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다짜고짜로 질문을 한 내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응?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네,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은 듣지 못했거든요. 저는 오늘부터 신혼집을 꾸미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와 계시니까 제가 황당하죠. 뭐? 너는 꼭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을 한다? 우리가 있으면 신혼집을 못 꾸미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가며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여기 주인은 저와 재현 씨인데 저에게도 말을 해주셨어야죠. 그러자 감히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아이 사돈, 설마 우리 지연이가 사돈이 와 계셔서 불만이라 그러겠어요. 신혼집에 예상치도 못하게 와 계셔서 놀란 거죠. 어른들이 계시는데 신혼집을 꾸미는 것이 마음같이 편하겠습니까? 친정엄마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식 전까지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네. 너는 전화가 없냐?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주고 오면 우리도 방이라도 치워놓고 있을 텐데 안 싸돈을 베니까 민망하지 않냐. 친정엄마는 그저 웃으시기만 하는데 저는 별로 억지 웃음도 나오지 않아서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불만인가 본데 재현이한테 허락을 받은 거다. 니들 둘이는 서로 연락도 않고 지내냐?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말도 않고 지내? 별꼴이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감히 살겄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오빠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호차님이 대충 준비가 된 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날도 추워지는데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리라서 재은이가 그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 걸로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 내 며느리 아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일러 교체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루면 끝나지 않아요? 왜? 넓으냐? 여기는 내 아들네 집도 된다. 내 아들이 계약자야. 너는 아직 결혼식 전이라서 내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내 아들네 집에 와 있는데 꼭 그렇게 눈치를 줘야 하겠냐? 보일러 교체 공사가 하루에 끝나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니 아들네 집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에요. 당연히 며느리 눈치는 살피셔야죠. 뭐시야? 네가 지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당장에 나가라 이 말이야? 어메,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네. 못 나간다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 겸사겸사해서 여기서 좀 지내다 갈 때 되면 갈 것인디 그 새를 못 참네. 당연히 시부모라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잘 오셨다며 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뀌었는지 성질부터 내셨어요. 네 형님이 가게를 하니까 여기가 애들을 보러 오기도 용이하고 애들 방도 좀 더 넙직하니까 애들도 지내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란다. 내가 있다고 네 신혼살림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냐?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싫어요. 뭐? 싫다고 했냐? 네, 재은씨 잘못이죠. 제가 재은씨 좀 혼 좀 내야겠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무시다가 내일 짐 다 싸서 비워주세요. 신혼살림도 들여놓으려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비워주셔야 해요. 너는 어쩜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말하냐? 너 내 말 못 들었니? 네 결혼식 전에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참겠다는 거야? 네, 그전에는 신혼살림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신랑인데요. 저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귀신이나 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언제 왔어? 나한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뭐? 여기가 네 집이야? 내가 네 허락을 받고 와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와 계신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설명은 무슨 알아두고 설명? 내가 다 말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듣기 불편하셨는지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네 나 좀 보세.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엄마가 내리까는 목소리에 예비 신랑이 쫄아서 안방으로 엄마를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쇼핑한 살림 도구들을 정리를 하려고 싱크대 장을 열어봤는데요. 각종 양념통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제 신혼 주방 물품들을 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보따리를 그대로 안방으로 끌고 와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너 나한테 뒤질라고 환장했냐? 내가 신혼집 꾸며야 되니까 너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머리가 헷가닥했어? 내가 너한테 왜 입 아프게 여기 들어와 살지 말라고 했겠어? 지연아,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말해봐.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한다는데 한 김에 주변에 배관이 노후가되어서 누수 위험도 있다고 해서 바닥도 뜯어야 하고 해서 큰 공사 돼버린 거야. 그래서 타일도 다시 박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지내실 곳이 없잖아. 조카들도 있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너나 나나 바빴잖아. 그리고 이만한 일로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뭐? 이만한 일? 도배랑 장판이랑 싹 다 새로 하고 새 기분을 새 살림을 들여놓을 생각에 신혼김을 잔뜩 내리던 신부의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작은 방에 가봐. 네 조카들이 벌써 벽에다 난장판을 펴려놨더라. 그걸 우리 말고 누가 와서 본다고 그래? 어린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뭐시 어째?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 신혼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뿐이야 이 자식아. 그런데 나보고 이해만 하고 참으라 이거냐?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당장 여기서 짐도 다 빼고 다 가주셨으면 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릴게. 그러자 엄마가 예비 신랑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셨어요. 우리 사위만 믿겠네. 신혼집에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함부로 들락거리는 것은 아닐세. 알았나? 지연아, 우리는 그만 가자. 열릴 것 없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여자 예비 신랑이 머쓱해하며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닐세. 나 지연이 차로 왔네. 라고 하시며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친정엄마와 함께 내 신혼집 같지 않은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악을 빽 질렀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은은할 것도 많은데도 예비 신랑과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이었는데 느닷없이 예비 신랑이 눈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해. 내가 이때가 아니면 바빠서 말이네.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계속 집 보러 다니셨나 봐. 집이라뇨? 응, 다름이 아니고 애들 유치원 때문에 올케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 내 대신에 다리도 안 좋으신데 부동산 사무소를 집 보러 다니시는 게 힘드셨나 봐. 그래서 내 대신에 집 좀 알아봐줘. 네? 형님 집을요? 정말 미안해. 내가 가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애들은 엄마랑 아버지한테 맡기고 재은이랑 함께 재은이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괜찮은 집이 있나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사진도 찍어 보내줘. 어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신혼집 근처로 형님 이사할 집을 알아봐 달라니? 나를 은근슬쩍 떠보겠다는 거야. 뭐야? 하필 왜 내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랑 엄마랑 아버지가 재은이 신혼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네. 놀이터도 가깝고 유치원도 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애들 보러 가기도 동선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네. 뭐야? 아예 내 신혼집을 놀이방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별꼴이야. 틈만 나면 나한테 애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또 얼마나 시부모님이 들락거리실까요?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딱 맞는 집이 있네요. 벌써 알아본 거야? 어디? 제 신혼집이요. 장난하나? 재은이 신혼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제가 신혼집을 다시 내놓을 테니까 그거 형님이 계약하세요. 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형님의 전화가 다시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전화를 했어요. 너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다며? 말 그대로다. 우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으로 찾아봐 달라고 하길래 아예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야. 뭐가 잘못됐냐? 그래? 우리가 누나한테 신혼집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구하잔 말이지?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누나가 들어가 살도록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게 어때? 아, 그래? 네가 우리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일을 해주다니 고마워. 아직 우리 결혼식 날짜는 있으니까 부근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있나 찾아보자. 예비 신랑은 제가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저와 죽더라고요. 일사천리로 부동산 사무소로 가서 저희 계약은 취소하고 예비 신랑이 누나 집으로 다시 계약을 한 터라 계약금도 돌려받았는데 돈은 제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예비 신랑은 아무런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소를 떠나며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 갈 길 가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만 꿈뻑거렸어요. 나는 너랑은 결혼 안 한다. 전세 계약금은 내가 네 집에 건너간 혼수품을 돈으로 계산해서 다 제하고 남으면 돌려줄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을 파기한 것은 바로 너야. 신혼집에 네 집 식구들을 불러들인 건 너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네 누나는 얘들을 우리 집에 맡길 참이었지? 그렇게 배려심이 없는 너나 네 집 식구들을 미리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며
내게 사정하는 그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